그 전에 KK 강의 있습니까? KTV 인원이 안 돼서 일단 강의부터 하고 중간에 해야 되니까 예. 사람도 오면 그러면은 우리 손준 인원이 예. 10명 됐는데. 마이크가 되는 겁니까? 아, 예예. 아, 이거 벗으면 되겠네. 예. 아, 조금 올려야 돼. 예. 마이크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나고. 예. 그러면 먼저 부신 방광 초음파에 우리 손준혁 선생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내과 연손전역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부신 방광 질환 초음파입니다. 신장 질환에 대해서 지난번까지 강의를 했고 또 백유한 원장님께서 부신 비뇨기 초음파하면서 많은 부분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일단 뭐 간단하게 또 사실 부신이나 방광이나 참 그 흔히 열심히 보지 않는 장기라서 저도 이렇게 많이 뭐 좋은 케이스는 많이 준비 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일단 급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부신질환 초음파, 방광질환 초음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초음파를 보시면 이제 복부랑 비뇨기로 나눠져 있고 비뇨기에는 이 신장, 부신, 방광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신장과 부신만 떼서 청구를 하실 수 있고 또 방광만 해서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과 방광을 어떻게 표준 영상을 찍어야 되는지 보시면 일단 신장과 부신을 보시면 신장은 그 신문을 포함하는 좌우에 관상면 스캔을 찍고 또 각각 좌우에 상부 또 중간부 또 하부의 횡 스캔 그래서 총 8장의 스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신의 경우에는 따로 스캔을 꼭 하라는 얘기는 없고 종괴가 있는 경우에만 이 종괴를 포함한 스캔을 하라고 되어 있고 방광은 방광의 상부의 횡스캔 그리고 중간부의 횡스캔 그리고 아래쪽 방광 경부의 횡스캔 이렇게 세 커트와 또 방광의 중간부의 시상면 스캔 이렇게 4개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판독 소견서에는 이제 신장 부신은 에코, 크기, 국소병변 그리고 수신증이 있는지 부신에 이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방광은 벽 비후 그리고 종괴가 있는지 결석 유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방광 표준 영상을 보시면 제 위에서부터 이제 우측 키드니에 이 코로나 스캔이 되고 여기 어퍼 파트, 미들 파트에는 신문이 포함되고 로우 파트 이렇게 네 커트를 우측 신장에서 확보하시고 좌측에도 마찬가지로 이 관상명 스캔, 어퍼, 미들, 로어 이렇게 네 커트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광은 역시 상부의 횡스캔, 중간부의 횡스캔 그리고 아래쪽에 이 경부가 포함되는 부분의 횡스캔과 세지타의 스캔으로 네 커트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제 병변이 있으면 찍으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에 2014년도에 초음파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 부신을 어디서 찍느냐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간 우엽의 뒤쪽과 또 이 하대 정맥 사이의 공간 지금 보면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지금도 약간 희미하게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측 부신을 찍게 되고 좌측에는 이제 비장의 아래쪽 그리고 좌측 그 신장의 위쪽 췌장 미부가 이쪽이 췌장 미부겠죠. 이 정도인데 사실 요거는 조금 뚜렷하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걸 설명드리고 부신 질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신 초음파는 꼭 앰피어가 필요 없고 ES 5MHz의 컨벡스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고 그 포지션은 수파인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주로 이제 좌우 그 와위로 누워서 이렇게 많이 찍게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른 프론으로 할 수도 있겠고 우측 어드리날 글랜드는 그래도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리니어하게 보이거나 V 쉐입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랜드마크는 이제 IVC 뒤쪽 옆쪽이 되고 간의 우엽의 뒤쪽 그리고 라이트 키드니 어퍼폴
쪽 근처에서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레프트 어드리널 글랜드는 한 40~50%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모양은 이렇게 뭐 V 쉐입이나 또는 Y자 모양으로 보일 수 있고, 레프트 인터코스탈 스캔을 통해서 에올타 뒤쪽, 옆쪽, 그리고 레프트 키드니의 어퍼폴, 그리고 스플린의 로 쪽 이렇게 해서 찍게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우측 그 부신의 초음파를 보시겠습니다. 정상 소견으로 관찰이 될 수가 있고, 하대 정맥이 보이고 있고, 하대 정맥에 조금 옆쪽으로 해서 키드니가 보이고, 키드니 여기 어퍼폴이 되겠고요. 그 안에 뒤쪽으로 해서 조금 뭐 V는 아니고 리니어한 이 우측 신의 그 부신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확대해서 보이는 우측 부신이 되겠고, 좌측은 관찰이 40~50%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이 좌측 신장의 어퍼폴에 연해서 이쪽은 이제 팬크레아스의 테일이 되고, 스플린 이 부위에 조금 꽃갈 모양으로 뭐 V자 모양 정도로 보이는 이 부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에서 좌측 부신도 관찰이 가능하겠습니다. 병변이 생기게 되면은 관찰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둘 다 이제 각각 다른 케이스인데, 우측 부신의 아데노마 이렇게 오발한 모양의 하이포에코익한 웰 디파인드 노듈로 보이는, 크기는 한 2cm 남짓된 이런 소견, 팔로우에서도 크기 변화 없고 남펑션이니까 그냥 지켜보면 되는 우측 부신의 병변, 그리고 좌측에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퍼 폴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매스 리전을 보이지만은 크기는 3cm 정도 내외고, 조금 크기가 커지니까 이 아데노마도 좀 헤테로지니어스한 모양을 보이지만은 이 환자도 뭐 수년간 팔로우에서 크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데노마에 대한 뭐 팔로우나 이런 건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신 질환에 대해서 이제 주요한 것만 좀 뽑아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데노마가 있겠고, 마이로라이포마 양성 질환 중에, 그리고 이제 아드레날 코티카의 카시노마가 있겠고, 메타스타시스, 또 양성이지만 뭐 수술해야 되나 페오크로모사이토마, 이게 주 질환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초음파 소견을 보시면은 이제 아데노마는 호모지니어스하고 앞에서 보시다시피 또 하이포에퀴한 솔리드 리전이고, 그 마진이 경계가 뚜렷하게 되고, 도플러에서는 이제 하이포한 그 베스큘라리티를 보이는 이런 리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마이로라이포마는 이제 그 펫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아데노마하고 비슷하지만은 이제 하이퍼에코익한 리전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컬러 도플러에서는 역시 하이퍼베스큘란 리전이고, 카시노마로 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크기가 많이 커지면서 내부 에코가 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진단 당시에 이제 메타스타시스를 많이 동반하게 되고, 컬러 도플러에서는 하이퍼베스큘란 리전이고, 또 구심성의 그 혈관이 관찰될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스타시스도 카시노마하고 이 양상은 조금 비슷한데 크기에서는 다양하게 관찰될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바이레터럴하게 많이 오게 되고, 컬러에서도 하이퍼베스큘란 리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페오크로모사이토마는 호모지니어스하기보다는 조금 헤테로지니어스한 양성을 띠게 되고, 대신에 이제 캡슐이 싸고 있을 수 있고, 마진은 조금 뚜렷한 경계가 잘 지워지는 이런 종교로 나타나고, 도플러 상에서는 이제 하이퍼베스큘란 리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국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882명의 환자에서 911개의 아드레날 매스를 이렇게 히스토로지를 비교하면서 초음파 소견하고 봤을 때 이 프리퀀시를 보면은 아데노마가 한 60% 정도, 두 번째로는 페오크로모사이토마가 17.67% 두 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에는 뭐 마이로라이포마, 그리고 뭐 메타시스트 이런 정도고, 카시노마는 굉장히 드물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제 보통 다른 논문에서는 보니까 뭐 아데노마가 첫 번째 매스고 두 번째는 메타가 두 번째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크기도 보면은
이제 아데노마가 가장 적게 2.76cm이었고 뭐 카시노마가 가장 큰 8.82cm, 다른 것들은 5에서 6cm 정도 시스트를 제외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 이게 뭐 놀랍게 보시면은 뭐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시티 또 에큐러시가 초음파를 베이스로 해서 진단했을 때 뭐 89, 99, 93.9%의 진단율을 보였다니까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시스트를 보시면은 아네코이칸 뭐 다른 장기의 시스트처럼 스무드 마진의 그 포스티리어 쿠스트 이넨스먼트를 초음파 빔이 통과하면서 보일 수가 있겠고, 트루 시스트는 이제 레귤라 월이고 시르스 머터리얼이 이제 안쪽에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반면에 팬크라타이티스나 헤모리지 또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세컨더리 시스트로 어드리널 시스트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감별해야 될 것은 이제 간 위협에 있는 그 간 낭종이라든지 키드니 라이트 키드니의 어퍼폴에 있는 그 라이트 레프트 어퍼폴에 있는 시스트는 어드리널 시스트하고 좀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 내부의 무에크고 경계가 아주 뚜렷하게 잘 경계 지어지는 라운드한 이런 리전으로 나타나게 되고, 뒤쪽에 포스트리어 쿠스틱 이넨스먼트가 보이게 되는 이런 경우라면은 뭐 특별한 조치 없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데노마도 이제 보통 그 하이퍼에크한 매스로 나타나면서 마진은 뚜렷하고 그리고 라운드한 오발한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앞에 빈도에서 보셨듯이 부신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종괴가 되고, 보통 이제 어드레날 매스의 80%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한 90%에서는 그 엔도크라인 심텀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음파로 이 펑션과 난펑션을 감별할 수는 없어서 호르몬 스터디를 해야 되고요. 또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조금 에티피컬한 모양으로 캐지피케이션이나 네크로시스, 헤모리지 등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전형적인 어드리날 아데노마로 라운드한 모양, 경계가 아주 뚜렷하게 잘 지어지고 내부는 하이포에크릭한 리전, 또 도플러에 띄운다면은 하이포바스큐라한 리전으로 보이는 병변이 되고, 크기가 작고 난펑션이면 지켜보면 되는 그런 리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크기가 커지면은 내부가 조금 그 인호모지니어스하게 되겠습니다. OCM 매스였고 이 경우에는 이제 히스톨로지로 어드레날 아데노마를 진단해내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이올 라이포마는 역시 이제 마진은 뚜렷하고 그리고 호모지니어스하지만은 아데노마가 반대로 이제 하이퍼에코익한 리전이 되겠습니다. 그 키드니에서 잘 생기는 엔지오 마이올 라이포마와 거의 초음파 소견이 비슷하다고 보일 수 있겠고, 뒤쪽으로 어쿠스틱 쉐도잉이 보이게 되고, 또 히스톨로직하기에는 팻과 봄에로의 티슈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드물게는 그 내부의 헤모리지나 키시피케이션은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전형적인 아드리날 마이엘로 라이포마 소견으로 웰 디파인드 라운드 매스고 하이퍼 에코익한 리전이고 내부 균질한 이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커지게 되면은 내부가 조금 비균질한 부분도 생길 수 있게 되고, 도플러 상에서 하이포 베스큘라 리전으로 나타나고 바이옵시에서 이렇게 팻 성분과 같이 있는 진단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 저도 한 번도 못 봤고 이렇게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드레날 카시노마도 굉장히 드물고 더 레어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크기가 좀 크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인호모지니어스한 하이포 또는 컴플렉스 에코를 보이게 되고, 마진이 일레귤러하게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발견될 때 뭐 주위 조직이나 특히 다른 장기, 뭐 간 등으로 전이가 많이 되고 있고, 굉장히 드물지만은 푸어 프로그노시스를 가지고, 그리고 메타스타시스와 초음파로 또 감별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매스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호르몬을 생성하게 되고, 발견 당시에는 상당한 크기로 발견되게 되고, 내부에 헤모리지 또 네크로시스, 캐지피케이션에 의해 갖고 조금 얼룩덜룩한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9cm이나 되는 휴지 매스고 내부를 보면은 이제 하이퍼한 부분도 있고 하이포한 부분도 있는 혼합 에코로 되어 있고 이 경계가 뭐 아주 일레귤러하지는 않지만은 마이엘로마나 아데노마에 비해서는 조금 경계가 뚜렷하지 않는 이런 매스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도플러를 띄운다면 하이퍼베스큘러한 리전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메타스타시스도 이제 카시노마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어디나 글랜드가 블러드 플로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혈액성 전이를 하는 네 번째 흔한 장기가 되겠고 그 일레귤러 마진에 좀 호모지니어스한 게 적은 난 호모지니어스한 이런 리전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전이되는 데는 런캔서, 브론키얼 카시노마가 많고 이 브론키얼 카시노마 주로 이제 그 한쪽으로 유니라테럴하게 전이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뭐 브레스트, 멀리건트 멜라노마 또 이제 동양에서는 GI 트랙, 뭐 유로 또 자이너콜로지 투모 이런 것들은 바이라테럴하게 전이되는 경우가 많겠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신 기능이 떨어지는 그 기능 저하증 어디슨 디지즈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소견을 보시면 역시 이제 라지한 이런 매스가 되고 내부에 조금 이 리퀴드 에어리가 있어서 하이퍼 에코익한 리전도 보이고 또 하이퍼 에코한 리전도 보이는 혼합 에코를 보이게 되고 역시 이 경계가 조금 이런 데 보면 간하고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이퍼바스큘러리티를 띠는 이런 리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질환으로 페오크로모사이토마 이거는 어드리나 메둘라의 투머고 보통 이제 초음파로 발견될 때는 그 80-90% 케이스에서 이제 하이퍼텐션이나 타키카디아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래서 발견될 당시에는 상당한 크기로 됐을 때 발견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마진은 스무드하고 라운드 쉐입이나 쉐입을 보이게 되고 내부는 보통 난 호모지니어스한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또 안에 이제 리퀴드 컴포넌트에서 하이포에커한 리전이 같이 보일 수가 있고 10%에서 바이레터럴하게 발견이 되고 또 익스트라 알리날 케이스가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 또 멀리건은 도 2에서 5% 정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초음파 소견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 전형적인 페오크로모사이토마 소견으로 이 내부에 하이퍼에코한 부분도 있고 하이포한 리전도 있는 그 난 호모지니스한 투머고 대신에 이제 이 경계가 이 메타스타시스나 카시노마에 비해서 이 경계가 명확하게 잘 지어지는 이런 종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초음파 소견만 가지고는 사실 조금 감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이제 캡슐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캡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겠고 도플러를 띄우면 내부와 주위에서 혈류가 이렇게 관찰되는 소견, 바이옵시에서 확진할 수 있는 소견이고 또 네크로시스가 있게 되면은 이제 내부에 또 하이포 에코익한 리전이 같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역시 컬러에서는 내부 주위로 도플러 베스큘러리티가 증가되어 있는 소견 이런 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어느 정도 크기가 넘는 거는 다른 추가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초음파로는 대략적인 감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하다가 불신에 이렇게 종괴성 병변이 발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우연히 발견된 게 인시덴탈로마라고 하게 되고 CT에서는 전체 CT 검사에서 한 1% 정도에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초음파에서는 보통 이제 크기가 2cm 미만인 경우에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초음파로 발견되는 빈도는 그보다 훨씬 적을 거고요. 보통 발견되는 튜머의 한 10에서 15% 정도가 호르몬을 생성하게 되고 그래서 엔도크라인 워크업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FNA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트를 보시면 일단 발견이 되면은 이 크기에 관계없이 호르몬 스터디는 해야 되고, 호르몬 스터디에서 어브노멀이 보이게 되면은 이제 폐오나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수술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호르몬이 정상일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4cm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제 레귤러 팔로우업을 좀 할 수 있겠고, 6cm 이상의 경우에는 호르몬이 안 나오더라도 이제 수술 쪽으로 가게 되고, 그 가운데인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하거나 뭐 초음파 가이디드 FNA 등등으로 이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이제 부신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광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광 초음파는 일단 그 복부로 접근할 때는 수프라퓨빅 에어리에서 하게 되고, 컨벡스 프로브로 2.5에서 5MHz의 컨벡스 프로브를 사용해서 방광을 적당히 너무 많이 채워도 안 되고 한 200에서 300ml 정도 채워지게 해서 수파인 포지션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 스캔과 롱지튜드널 스캔을 같이 하게 되고, 정상적인 이렇게 이제 보면은 스캔이고 요게 종 스캔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전벽에서 방광벽의 두께를 재는데, 정상 두께는 3에서 5mm, 디스텐션 됐을 때는 3, 그리고 보이딩 후에는 5까지는 정상으로 보게 됩니다. 안쪽에서 보면은 이제 하이퍼 에코익한 레이어로 그 이너 무표절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머슬 레이어로 조금 저에코, 그리고 제 바깥쪽은 이제 시로자 층으로 고에코 이렇게 구분해서 3개의 층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그 유레스라 오리피스와 유레스라 미에투스 사이에 이제 트라이앵귤한 부분의 트라이곤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을 우리가 볼 때 이제 방광벽이 전체적으로 뭐 변화가 있는지, 특히 이제 두꺼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종괴성 병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방광벽이 미만적으로 이제 두꺼워지는 병변을 보면은 가장 흔한 것이 이제 그 아울렛 obstruction, 특히 남자에 있어서는 이제 BPH에 의한 방광벽의 전체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초기에는 그 레지스턴스 보이딩 할 때 레지스턴스 이기기 위해서 이제 머슬이 하이퍼트로피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광 배뇨근의 매스가 증가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콜라겐이 침착되면서 이게 육주화라고 하는 모양인데, 트라베큘레이션과 또 슈도 다이버티큘럼 이런 것들이 생성되면서 방광벽 두께는 더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보시면은 이제 BPH 환자에서 이 전반적으로 방광벽 두께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소견입니다. 보이딩 후에 5 정도까지가 정상인데, 이 환자는 뭐 6.2에서 10.9mm 정도의 두께를 보이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트루전된 그 BPH 소견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더 진행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방광벽에 배뇨근들이 이렇게 육주화가 생기고, 그 중간중간에는 슈도 다이버티큘럼을 이렇게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트루 다이버티큘럼하고 반면에 이게 슈도 다이버티큘럼은 일단 넥이 이렇게 네로하고 이런 모양으로 세컨더리하게 압력에 의해서 결국은 밀려서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이제 방광벽 두께는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보이딩 디피컬트가 있게 되면은 이제 그 인펙션도 생기게 되고, 크로닉 인펙션인 경우에는 방광 내에 이렇게 부유하는 물질들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방광벽의 변화는 이런 정도로 보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급성으로 올 때는 이제 방광염에 의해서도 이제 방광벽 비우는 좀 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외래에서 해보면은 뭐 방광염에서 봐도 정상의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이제 소아에서는 조금 더 디퓨즈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고, 7세 이하에서 방광염 환자에서 지금 7mm로 방광벽 전체가 이렇게 디퓨즈하게 두꺼워진 걸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헤몰리직 시스타이티스인 경우에는
뭐 방광벽 자체는 두꺼워지지만 아까 보셨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일레귤러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꺼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부 이제 종괴성 병변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되고, 이 환자도 종괴는 아니고 헤모로직 스타이티스 환자였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 평생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문 이제 엠피세마투스 시스타이티스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방광벽에 따라서 이 하이퍼에코익한 띠가 보이거나 내부에 하이퍼에코익한 방광 내에서도 보일 수가 있고, CT를 찍어 보면은 이렇게 방광벽에 따라서 인트라뮤랄 또는 이제 방광 안에도 이렇게 공기가 있어서 이렇게 초음파 소견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포칼한 이제 리전을 찾는 게 사실 또 더 중요할 건데요. 포칼 블레더 리전은 대부분 이제 TCC, 트랜지셔널 셀 카시노마가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지 않고 찾는 게 중요하겠고, 근데 이제 그 5mm보다 작은 것들은 놓치기 쉬운데 블레더를 잘 채워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한 10% 정도에는 이제 슈더 리전으로 펄스 포지티브를 보일 수 있는데 그거에는 이제 브라더의 트라베큘레이션, 그리고 프라미넌트 뭐 인터유레트랄 크레스트, 또 스톤이 있는 경우, 헤마토마를 형성하는 경우, 또 아까 보셨던 거는 포칼한 헤모로직 스타이티스 이런 경우에는 펄스 포지티브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면은 일단 이 시토스코피를 주저하지 않고 해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TCC 파퓰리의 모양의 TCC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포칼하게 이렇게 브러드웰이 두꺼워져 있고, 이게 이제 시토스코피로 이렇게 TCC를 관찰하는 이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작은 경우가 조금 문제인데, 큰 경우에는 당연히 찾을 수 있겠지만 방광을 잘 채워서 작은 이런, 지금 여기는 5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병변이 싶은데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컬러 도플러를 했을 때 유린 젯이 나오는 옆쪽에 이렇게 작은 메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경험한 26세 여자였는데 한 1.5cm 사이즈 폴리포이드 리전이 있었고, 처음에는 수파인에서 이렇게 찍어 보니까 여기 그 후벽 쪽으로 이렇게 폴립 양상의 리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젊은 여자고 해서 그냥 헤마토마 같은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위치를 좀 바꾸고 레프트 레터럴 데쿠비스트로 눕히고 이렇게 다시 또 해보니까 역시 뭐 떠다니지는 않고 같은 부위에 붙어서 또 내부에 블러드 플로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그 비뇨기과로 경대로 전원해서 결국은 뭐 시토스코피를 해서 이게 이제 폴립을 제거를 했다고 했는데 멀리그넌시는 아니었고 그냥 비나인 폴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물지만은 이제 대부분 TCC로 멀리그넌트가 많지만은 폴리포이드 리전도 이렇게 비나인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아데노마라든지 또는 남자인 경우에는 이 프로스테이트 조직이 이렇게 돌출하면서 폴립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드문 케이스였고, 슈도 리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 아까하고 똑같은 작은 TCC나 폴립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시토스코프를 했을 때는 헤마토마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자세를 바꾸거나 어떻게 해도 붙어 있다면은 사실 검사는 더 추가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브러드가 필딩이 충분히 안 돼서 이렇게 레터럴 월 쪽에 메스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그래서 환자한테 물을 많이 먹이고 나서 다시 찍으니까 이렇게 슈도 리전으로, 중요한 게 브러드를 잘 채워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방광 내의 병변은 아니지만은 여러 결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결석은 키드니나 유레트, 블레드, 또 유레스라에 생기는 스톤이 되겠고, 포스티어 쿠스틱 섀도잉을 가지는 리날 스톤인 경우에는 조금 더 하이퍼에코익한 리전이고, 유레트로 가면은 이 에코 강도는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트윙클링 아티팩트 컬리 도플러에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디스탈 유레트 쪽에 스톤이 있어서 트링클링 아티팩트가 보이고 그 프록시말 쪽에는 이 유레트가 많이 확장된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면은 이런 트링클링 아티팩트는 아주 특이적인 소견은 아니고 다른 뭐 그 크로닉 파이로네프라이티스라든지 뭐 메듈라리 네프로칼시노시스 또그 장관의 가스 이런 것들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와 더불어 이게 확장된 유레트 이런 것들을 같이 또 환자의 증상 이런 걸 통해서 진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레트라의 스톤이 잘 생기는 부위는 이 신우 요관 이행부 부분과 이제 이 미들 요관 그 총장골 동맥이 교차하는 미들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브레드로 들어가는 그 UVJ 요관 방광 이행부에서 잘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방광 주위에 있는 것만 한번 살펴보면은 UVJ 스톤은 이 브레드의 그 포스티로 인피리얼 웨이 쪽에서 생기게 되고 잘 생기는 부위로 이게 이제 꽉 인펙션 되게 되면은 브레드 루멘이 프로트루전이 될 수 있겠고 또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또 유레트로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컬러도플러에서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생기고 그 막힌 쪽에서는 유린젯이 없어지는 수가 있겠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라이트 쪽에 UVJ 쪽에서 브레드가 이렇게 프로트루전이 된 게 보일 수 있고 내부에 이렇게 하이퍼에쿠익한 포사이가 보이고 좀 늘어난 유레트를 같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면은 일단 컬러를 띄워 보셔서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생기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이 스톤 뒤쪽으로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UVJ 스톤인가 알 수 있고 또 따라서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제 키드니 쪽에도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역시 생겨 있고 키드니 안에도 지금 보면은 리나이 스톤도 같이 동반된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레이드로 따지면은 캘릭스까지 그 딜라테이션 안 됐으니까 그레이드 뭐 1, 2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스톤이 있고 한쪽만 유린젯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드니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고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그레이드에 잠깐 말씀드리면 마이드한 경우는 그레이드 1은 이제 펠비스만 조금 확장된 경우, 2는 펠비스가 조금 더 확장된 경우고 이제 칼릭스까지 확장되면은 그레이드 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4는 그레이드 3까지의 과정에서 이 파렌키말 스티닝이 같이 동반되면은 그레이드 4, J12한 경우 그레이드 3는 마드레이트, 그레이드 1, 2는 마이드 이렇게 되겠고 3를 한번 보시면 이 환자도 이제 스톤이 잘 발견이 안 됐는데 프론 포지션에서 보니까 미드 유레트에 이 스톤이 포스티리어 어쿠스틱 섀도잉을 보이고 있는 스톤이 발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레트가 늘어나 있고 보면은 캘릭스까지 이렇게 늘어나서 그레이드 3에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소견이 되겠습니다. 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K캡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요거까지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바로 그냥 하면 되나요? 예, 오늘 또 저기 이노엔에서 조금 도움을 주셔갖고 제가 KPK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시고 했는 건데 빠르고 강력한 위산 분비 차단제로 이렇게 퍼스트, 세컨드 이제 P캡이라고 하죠. 포타슘 컴피티티브 애시드 블라크 이거 P캡 종류 중에 이제 테고프라자니 K캡이 되겠습니다. 액션 메커니즘 같은 거는 일단 좀 넘어가고요. 일단 그래서 이 빠르게 작용한다 또 이 작용 시간도 길다 강력하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빨리 작용한다는 내용 그리고 길게 최대 오래까지 유지가 된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오래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야간 3분비 환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
그리고 또 장점이 하나 있죠. 그 PPI는 식전에 복용해야 되지만은 이 KCAC 같은 경우에는 식사 관계없이 식전 식후 똑같이 복용할 수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H. 파이로리 이라디케이션에도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궤양에서도 보험은 일단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적고 너드 환자에서도 플라시보 비해서 효과가 좋다는 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위궤양에서도 치료가 좋은데 유궤양에서도 아직은 그 보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는 현재는 이제 부작용이 없고, 예, 미란성 식도염 또 비미란성 식도 질환, GERD나 NERD 이런 데서 쓸 수 있겠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조금 복용이 더 쉽고 약가가 조금 다른, 근데 QD로 쓰니까요. 이런 약가를 보이고, 제가 뭐 케이스 하나 준비해 두려고 했습니다. 이게 초음파가 아니고 내시경에 보시면은 LA 그레이드 1 한 5mm 안 되는 이로시브 에스파지아이티스 환자예요. 이 환자는 저희 병원 근처에 이제 다른 원장님인데 50세 남자로 이게 계속 그 가슴이 너무 쓰리다 하고 밤에도 이 가슴 흉통 때문에 깨어나고 막 경대 응급실도 가고 이러는 분이었는데, 초음파 내시경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PPI를 먼저 드려보니까 효과가 낮에는 괜찮은데 야간에 계속 좀 불편하다 해갖고 KCAP으로 변경하니까 조금 호전된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